김진의 도지쿠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도지쿠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상에서 시청역 등에 전시돼 있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해서 논란입니다. 노후화돼서 보수해서 다시 새로 전시 중이었던 독도 조형물을 일컬어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고 이른바 호도하고 있다라며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의혹에 이어 이번엔 독도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도지쿠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을 조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철역 등에 전시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너무 노후화됐고 낡아서 새로 보수해서 더 근사하게 전시하려고 일단은 철수해 놓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친일몰이 시즌 몇이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충돌. 동아일보가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충돌. 어떤 충돌일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군이 전투기 100대로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했습니다. 그러자 헤즈볼라는 로켓 320발을 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소강 상태인데 레바논에 있는 강성 이슬람 단체인 헤즈볼라가 배후에서 이란이 이 군사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중동의 화약고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겁난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시금치가 3만 원? 정말요? 한 단에 3만 원? 비싸도 너무 비쌌는데. 추석 벌써 겁난다. 대단합니다. 역대급 더위에 채소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4kg 한 상자 가격이 시금치 경매가가 3주 새에 6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시금치 먹어야 뽀빠이 되는데 이거 겁나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양고추, 상추도 가격이 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광프리카. 한국일보 11면입니다. 대구보다 더운 도시가 수두룩. 대프리카 별명 반납할게요. 라는 기사. 서울 열대야가 한 달 넘으며 최장 기록 진행 중이고요. 광주가 습도까지 높아서 광프리카로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구는 오히려 아침 저녁은 대구는 선선해요 라는 인터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프리카 가고 광프리카 왔다. 예전에 아프리카보다 대구가 더 덥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새삼 떠오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국군의 날. 중앙일보 2면 기사 함께 보시죠. 여권과 정부가 이 국군의 날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자금 40조 푼다라는 것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로 지정하게 되면 달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면 쉬는 날이 아주 많아집니다. 꿈의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커믹순. 임시공휴일 지정 그리고 추석 자금 푸는 것도 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앵커 출신의 이번에 대변인을 또 맡게 된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 안녕하세요.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익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을 맡고 있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긴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도 그칠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과 이 중국과의 어떤 동북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했습니다. 무려 전투기 100대가 동원된 선제 타격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대규모 공습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의 즉각 대규모 반격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의 전쟁 양상이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분쟁에 이어 이란의 개입, 거기에 헤즈볼라까지. 자, 일단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한 영상 외신들은 속속 앞다퉈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새벽녘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고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도 목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 높이 이 솟아오른 미사일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폭발음. 자, 이렇게 한밤중에 폭발 음과 함께 폭발한 현장까지 선명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드론과 로켓 미사일 등으로 반격을 개시했는데요. 그 영상도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인근입니다. 를 겨눈 헤즈볼라의 이 로켓 미사일 등이 300여 발 발사가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등으로 요격하고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중동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과 이란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대를 띄워서 선제 공격을 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In a self-defense act to remove these threats, the IDF is striking terror targets in Lebanon from which Hezbollah was planning to launch their attacks on Israeli civilians. אני מבקש מכם, אזרחי ישראל, להישמע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אנחנו נחושים לעשות הכל כדי להגן על המדינה ש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자, 김영주 의원님, 이스라엘 전투기 100대와 헤즈볼라의 로켓 320발인데 일단은 보면 헤즈볼라의 로켓은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다 격추한 걸로 보이고 또 헤즈볼라가 겨눴던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북부 도시들인데 그곳에는 이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거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어떤 주요 지점 등을 다 폭격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헤즈볼라의 어떤 그 총사령관들을 계속 그 보복 암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수장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보복이 예상된 이유도 말하자면 나즈랄라라고 하는 총사령관, 헤즈볼라 총사령관의 최측근을 암살했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보복을 할 걸 좀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그 정부에 의하면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선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푸아드 슈크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헤즈볼라 총사령관의 가장 오른팔입니다. 최고 사령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격을 해온 것이고 사실은 7월 30일 날 이란의 최고 사령관을 또 암살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어떤 단순히 레바논과의 싸움, 시리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란과의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지금 그 이즈마일 하니에라고 하는 이란의 헤즈볼라 총사령관의 암살이 지난 지가 벌써 3주가 됐거든요. 하마스의 수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수장이 암살돼서 3주 정도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일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확전이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북부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그 연합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총공세도 계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다만 예.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참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단행하기 15분 전에 이스라엘이 가서 주요 군사 거점지를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미사일 기지 같은 곳을 전투기 100대로 폭격을 한 건데, 네네. 적국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첩보를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서 15분 전, 적이 나를 공격하기 15분 전에 미리 선제 타격한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선제 타격인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주장 진위 여부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정말로 굉장히 위력적이다. 모사드나 신베트나 네네. 하마스의 수장 제거할 때도 이란의 영토에서 하마스의 수장을 굉장히 핀셋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보기관의 어떤 위력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나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나라도 북한과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과연 이 신베트나 모사드 정도의 한 절반이라도 좀 미칠 수 있을까라는 좀 부러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대단한 거죠. 네. 모사드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 미국하고 뭐 절대로 그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력과도 그 정보 기관과도 예.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뒤지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 선제 타격이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북한에서 핵을 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전에 선제 타격을 해야지 핵이 터진 다음에 아무리 뒷수습하려고 한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반목은 수천 년 묵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그런 반목인데 이러한 반목이 과연 언제나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면전으로 또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 되게 클 터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정건희 대변인님. 예. 이 사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공격했을 때 그 기습 공격 양상이 북한이 우리에게 기습 공격하는 양상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네. 북한의 기술과 어떤 북한의 전략이 하마스를 돕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최근 한동훈 대표가 우리나라 국정원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졌다며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마침 또 우리 군의 어떤 블랙요원 신상들이 북한에 넘겨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대공수사권,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력 회복과도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두 나라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가 항상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의 갈등 양상만 보면 헤즈볼라는 반군 성격의 그냥 무장 단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상당히 그 초고도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면 객관적 전력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군사 정보력, 특히 이 대북 정보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공 수사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정원이 사실 지금 유명무실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그 정보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인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국정원이 네. 북한 간첩단은 수사를 직접 못한다. 네, 그게 지난 정부 때 박탈됐다 이 말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경찰에 다 물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관련한 정보 탐색을 해왔던 국정원이 갖고 있던 노하우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국정원이 탁월하거든요. 근데 국정원의 이 힘빼기, 이른바 힘빼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휴민트가 굉장히 약화된 점 뭐 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정보 탐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국정원의 기능 강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첩법도 지난번에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간첩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간첩법 개정하는 내용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범국가 차원에서 민주당도 그 여야를 막론하고 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진행 중인 어떤 전쟁의 어떤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스라엘 어떤 정보기관의 굉장한 정확함과 예측력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패널 두 분의 의견도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성경적인 공격이 먹혔다라고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한번 보시죠.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헤즈볼라 공격 준비를 포착했다. 저쪽이 공격하기 15분 직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반격한 드론 미사일을 모두 격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헤즈볼라 수장은요, 모든 드론은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다시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이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그냥 일회성 충돌로 비춰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동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 자유주의 서방권 국가들에 대항하는 이른바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과 함께 이른바 반격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격의 축의 정치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지점인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쪽에는 이 레바논이 있고요. 이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아주 오래된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전투력과 무기가 최강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북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성가시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이란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 땅에서 암살된 것을 두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직 이란의 구체적인 군사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단에는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하마스와 연대하고 있고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군사 세력을 일컬어 저항의 축으로 전문가들은 부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물론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최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네 개의 저항의 축이 모두 다 포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올 상황도 우리가 방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의 입장도 중요한데 네. 미국의 입장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복잡하게 가고 있고 하지만 그동안의 이란과 예컨대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진 지역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어떤 정치력, 외교력도 상당히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이 지역이 만약 확전이 되었을 때 실제로 전체 세계 국제 유가라든지 모든 것이 비상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고 실제적으로 산유국 전체가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선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미국 대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권력 교체기에 발맞춰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동에서의 헤즈볼라 같은 단체의 도발도 미국의 어떤 정권 교체기로 굉장히 어수선한 틈을 노렸다. 미국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북한도 무언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중동도 그럴 수도 그런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예. 이 두더지 게임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른바 독재 국가들,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두더지들이 나올 수 있는 두더지들이 지금 다 나왔다라는 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해당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러시아가 북한도 그리고 중동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 대선을 흔들려고 하는 역으로 보면 그런 시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동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도발, 뭐 ICBM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시도해 가는 그런 것이 아마 9월, 10월에 굉장히 집중될 것 같고 국제적인 치밀한 어떤 첩보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동에서의 전운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가 다 있었군요. 첫 번째 소식 긴박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쌈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공의 대표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취재됐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과연 한동훈 대표가 해소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권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만난 전공의 대표, 저희 채널A 취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1시간 30분 이상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대표와 박단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의 역할을 좀 해달라,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해달라라고 전공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요.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다, 수정하기 어렵다, 협상 공간을 좀 열어달라라고 한동훈 대표는 박단 전공의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실의 부실장을 맡게 된 정광재 대변인은 이 내용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비밀리에 만난 건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한 내용인데 취재한 내용이 맞습니까? 양측이 오간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좀 부탁드리면. 비밀리라고 하기보다는 비공개로 만났다고 비공개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사실 그 채널의 단독 보도 나왔는데 단독 보도 나오기 전에 제게 확인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난 것으로 안다는 정도만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다 취재가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차원에서 문의를 하셨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의료 공백 상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기대를 불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는데 지금 뭐 잘 취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2025년도 대입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거의 바꾸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확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월 초면은 이제 수시 입학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5년 정원을 정부가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5년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협상 공간을 열어줄 수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한동훈 대표가 전달했고 박단 대표도 어느 정도는 이제 2025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2025년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9월 초면은 입학이 가시화되거든요. 어느 대학이 몇 명을 뽑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하면 2025년은 당장은 어려운데 그렇다면 2026년과 관련해서 입학 정원을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료단체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여당 대표가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이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용산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원활한 사이라면 일정 정도 용산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 내에서는 이런 용산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용산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새로운 팀으로 협상에 나서고 서로 길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냐?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용산을 향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용산이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자, 민주당에서 박수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는데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어디 다치시거나 급하게 응급실을 가려면 그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응급실 배정을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추가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단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난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지금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여당의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제 대통령의 뜻을 좀 바꿔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용산에서도 이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국민들만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에는 어떤 관계 속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두터운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는 했지만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기 힘들었던 만남이었다. 굉장히 공허한 만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 관계자가 용산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인터뷰를 나오면 이게 자칫 또 이 의료 개혁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간에 이른바 어떤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뜻을 꺾어주시지 않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공개로 계속해서 어떤 뭐 정무라인과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의대 정원 이대로 간다 이렇게 계속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못 박으면 아마 이거 협상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유승민 의원도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거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필수의료, 응급의료 다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통령실이랑 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과의 만남 이런 자리를 자기가 아무리 주선을 해도 결국에 이 숫자,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게 대화의 한계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께서 이 숫자, 입학 정원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좀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협상의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면 백날 첫날 만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하루빨리 지금 보건의료 노조 파업도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이 문제를 좀 시급하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간의 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라는 이 전공의와 의대 이 일부 전문의들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양상은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또 근무 거부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증원은 하되 의료계가 좀 이 증원의 숫자를 두고 대통령실도 좀 공간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의 방향은 맞지만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일단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일정 정도 좀 공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정권 하면은 의료 개혁이 생각이 날 겁니다. 만약에 의료 개혁이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라는 그 평을 들을 거고 의료 개혁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아 잘했다, 제일 잘했다, 역사 이름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는 벌써 추석 연휴부터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죽하면 이제 응급실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지방에서부터 응급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들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이번 그 의료 조정 관련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총선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향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총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전에 한 차례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 만나고 나서 대통령실에 무언가 좀 건의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졌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급박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총선이 끝난 지 4월 10일에 총선이 끝났는데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의사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올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용산 그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되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의료 공백 사태가 이 고령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닥쳤습니다.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김종인 전 대표에게. 근데 응급실 22군데에서 퇴짜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마에 커다란 밴드 붙이셨는데 아니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아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 그거를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김영주 의원님 하마터면 네. 큰일 날 뻔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이유군요. 이제 뭐 김동인 전 비대위원장 스스로도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화급했으니까 갔는데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밝혔으면 좀 빨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보니까 겨우 22군데를 뺑뺑이를 해서 더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얼굴만 봐도 아는 뭐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VIP가 저런 상태인데 그냥 일반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혀 끝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날을 샌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지금 더 이상은 정부가 발장을 끼고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과거에 2013년에 철도 노조 파업이 있었을 때 그 철도 노조 파업을 국토위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철도 산업 발전 소위를 통해서 2013년 연말에 극적인 타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개별적으로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가 협의해서 정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있을 여야 당대표 회의 때 이것을 합의해서 전체 의제 자체, 의료개혁 의제를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더 한동훈 대표에서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에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박주민 그 보건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또 의대 정원 문제인 만큼 교육위와 복지위가 같이 이 문제를 풀겠다 여야 간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듣기로도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한 3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대통령실에서 2,000명 정원을 고집했기 때문에 한치도 더 나갈 수 없는 기싸움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진짜 절박합니다. 8월 말에 어차피 학교 전공의 모집도 끝났고 이미 오히려 더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하려다가 의대 수를 줄이고 혹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 방안도 지방 의료 체계로부터 모자라면 수도권에 올리겠다. 그건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의료를 더욱더 망실시키는 그런 어떤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서 국회 안에서 이 틀을 빨리 만들어서 여야 합의하에 정원 문제든 의료개혁 7개 제안 문제든 같이 푸는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까지 지금 주셨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뭐 딱히 묘안이 없어요. 이건 전공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한다면 국민들 앞에 굉장한 정치력을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무엇보다 이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여당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동시에 두 군데를 다 설득해야 돼요. 집 나간 전공의들 설득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설득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이 문제 양쪽 다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명확한 원칙은 여튼 자신의 정부 내에 그동안 30년 동안 하지 못했었던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어려운 작업이지만 끝까지 노력해 봐야겠죠. 저는 대통령실도 지금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금 의료단체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상을 담당하는 분에 대한 의료단체의 불신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예.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는데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너무 그렇군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네, 이해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는 연락 주고 받으십니까? 언제든 전화 통화하실 수 있는 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셨다 안 하셨다 전화 아니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이 의료 공백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석 앞두고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19 응급실 방문, 중증 경증 환자 증가세, 의료 공백 여파로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박선민 최고위원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응급실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집단적으로 파업한 그 전공의 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그 업무 자체가 결국에는 뭐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굉장히 현장 밀착형 의료를 해왔던 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도 과연 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 지금 방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화면도 나왔지만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뭐 치료제 수급도 좀 늦어졌고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망키로는 이제 8월 말이 되고 하면 더 정점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정말 이렇게 뒷짐지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노력 없이 뭐 공허한 어떤 뭐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가 지금 좀 굉장히 답답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줄 더 떠서 국정 브리핑을 이제 또 이번 주에 하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료개혁 문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총선 때의 데자뷰가 좀 떠올라요. 총선 때도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관련해서 담화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제 나의 정책 방향이 맞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 굉장히 장시간 비슷한 논리를 펼치셨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을 향한 결자 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반박하는 그런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칠까 봐 지금 이 시민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안을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좀 직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 중이군요.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 만나보시죠. 제2의 마크 저크버그로 불렸던 텔레그램. 이 암호화와 보안성이 강점인 메신저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창업한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억만장자이기도 한 이 텔레그램 창업자가 본인 여자친구와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공항에 입국하는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체포된 이유가 놀랍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예요. 프랑스 브르제 공항 입국 과정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마약, 성매매, 그리고 테러 모의 등 각종 범죄에 텔레그램이 악용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겁니다. AP통신은 최대 20년형이 예상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파벨 두로프의 체포 소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과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뉴스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카카오 땡 등과 다르게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양자가 아니면 이 암호를 풀 수가 없다라는 장점이 이 메신저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왔는데
그 장점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창업자를 체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자를 풀어줘라라고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예. 뭐 정무부 시장도 하셨지만 정치인들 텔레그램 많이 쓰거든요. 텔레그램 많이 쓰죠. 대통령도 텔레그램 잘 쓰고 네. 정광재 대변인도 아마 텔레그램 쓸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메시지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텔레그램 메신저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로서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 대화 방송을 폭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대화했던 내용을 저절로 삭제시키는 기능을까지는 뭐 제니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쓰여 있고, 그 동안에는 어떤 그 지금 파벨 드로프라는 사람이 1913년도에 만든 이 텔레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심리적으로 누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유명한 N번방 사건도 결국 텔레그램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마약 밀수범들이 이용한다든지 또 성매매 조직들이 또 불법적인 조직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말한 대로 이제 40살 먹은 이 젊은이를 모든 걸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죄를 물을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예컨대 수많은 뭐 카카오톡이라든 여러 가지 어떤 국내외 어떤 그 단독방 뭐 혹은 뭐 이 텔레그램의 비슷한 유사한 정도의 수많은 SNS 그룹들이 이와 같은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개발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상당히 많은 어떤 논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물론 이제 파벨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여론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장점이 이런 보안성이고 익명성, 암호성이긴 합니다만 뻔히 텔레그램이 그 같은 장점을 악용해서 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지점을 창업자나 텔레그램 관계자와 본사 임직원도 알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는 도의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서 네네. 과연 이것이 긴급 체포시켜서 이 같은 범죄를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20년형을 때릴 수 있는 법적인 과연 혐의가 적용 가능하냐의 어떤 논란일 텐데, 법률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조금 회의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텔레그램이 2013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9억 명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보안적인 걸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꼭 그런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연락해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텔레그램을 갖다 쓰는데, 물론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드로프 같은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 관리자들도 몇 명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 마약이든 뭐든 그런 범죄에 있어서 방조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뭐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요. 예컨대 제가 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살인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칼을 만든 사람에게 이게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물론 제가 딱 칼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찌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칼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그런 방조죄가 될 수 있을 텐데, 텔레그램이 저 정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저 드로프가 전용기가 있잖아요. 네. 돌직구에도 전용기가 있지만 드로프도 전용기가 있는데, 아재 개그. 그 전용기를 타고 그 파리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걸 드로프가 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돈이 뭐 수십조 있다라고 하던데, 다 변호사들하고 법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파리에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파벨 드로프가 텔레그램을 이제 개발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 50초 안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러시아에서, 사실 러시아 출생의 기업가인데 텔레그램을 만들기 전에 유사한 메신저를 만들었었는데, 푸틴의 어떤 독재에 항거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러시아 수사 당국이 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신원 정보를 파벨 드로프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파벨 드로프가 그거에 항거하면서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로 이주해서 텔레그램을 만들게 된 역사가 있거든요. 자, 과연
이 텔레그램의 창업자의 체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도 쓰는 보안 메신저로 텔레그램은 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실부터 이용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자주 사용한다. 국내 대기업 임원진도 보안성이 높아서 많이 이용한다. 국내 이용자 315만 명, 10년 새 3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광지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도 텔레그램 쓰죠? 저는 그 국내 이용자가 315만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지금 놀랐습니다. 더 많을 것 같다.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텔레그램을 쓰는 것 같거든요. 한 대표도 씁니까? 쓰시죠. 네, 뭐 당연히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뭐 언론사 근무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모든 그 대화나 업무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교류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 텔레그램을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텔레그램을 자주 쓰게 됩니다. 과거엔 전 정말 텔레그램 헤비 유저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텔레그램 많이 쓰게 되죠. 그게 보안성 때문인데 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만든 사람이 살인을 할 정도의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칼을 만들어 주면은 그것은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뭐 칼을 만든 선의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텔레그램이 일종의 그 9억 명이 쓰는 시장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 그런 악용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이 창업주가 적극적으로 했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전체가 어떤 시장에서는 뭐 좋은 물건을 거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암 거래를 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뭐 그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시장을 관리하는 분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또 나름 그 체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뭐 변사시기도 하지만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뭐 보안성이 가장 보안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두 분 다 검찰 시절에 네. 쓰셨을 거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 중에 그게 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을 때 부적절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예 다 공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닐 테니까요. 네. 자, 이 텔레그램의 어떤 암호화된 보안성이 장점인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관건 같아요. 아무리 보안이 강조되지만 체리따봉 같은 걸 기자들 카메라에 걸리면 텔레그램을 쓰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범죄 조직이 악용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범죄에 활용되는 거고 선하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보안성을 유지하는 좋은 메신저가 될 텐데 그 중간 어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만한 거대 기업들이 그만큼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어떤 일갈의 의미도 있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메신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제출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추적이 쉽고 서버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 메신저 자체가 나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에 텔레그램은 지금 보면 서버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요? 한 10년 전쯤에 뭐 텔레그램 측 관계자에 따르면 뭐 곳곳에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사실 텔레그램 서버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알고 싶고 어떤 뭐 수사라든지 어떤 자료에 필요해서 구하려고 해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짧게 이제 텔레그램을 창업한 창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러시아에서 유사한 걸 만들었을 때 그때 뭐 대화 내용을 제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롭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이 만들어진 것 시초 자체가 검열에 반대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텔레그램을 촉구하는 건 높은 보안성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실제로 상당히 많다. N번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텔레그램이 굉장히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텔레그램의 보안 정책 수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니면 기존처럼 그 검열을 반대한다라는 기조하에 지금의 익명성과 어떤 보안성을 유지해가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걸 좀 주목해봐야겠죠.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핫삼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미국 대선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지만 엄연히 무소속의 제3의 후보가 있었거든요. 케네디 주니어 후보. 그런데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건 케네디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가문입니다. 총격으로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동생 케네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그런데 이른바 가문의 등을 돌리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지지 선언해서 미국은 굉장히 쇼킹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내가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라며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We just had a very nice endorsement from RFK Jr., Bobby. Robert F. Kennedy Jr. And don't you want a president who's going to get us out of the wars and who's going to rebuild the middle class in this country? And don't you want a president that's going to make America healthy again? Thank you all very, very much, and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름에 주니어라는 글자가 붙은 만큼 케네디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총격으로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조카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의 아들입니다. 케네디 전 법무부 장관도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총격으로 암살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니어 트럼프,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케네디 가문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입장을 냈는데요.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지켜온 가치에 대한 배신이다. 라며 가문을 먹칠했다라고 케네디가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네디의 형제자매 10명 중 5명이 현재 공동 성명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참 이거 미국 대선도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진영을 옮긴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진영을 굉장히 멋지게 옮기면 괜찮은데 지금 케네디가 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케네디 주니어의 동생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형이 가문에 먹칠을 했다라며 추잡하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케네디 주니어가 동생이 그 이유가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르자 해리스 측에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차기 행정부에 좀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트럼프에게 갔다. 또 동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치 때문에 갈라선 형제들이 많죠. 그렇습니까? 집안에 가면. 네. 근데 뭐 지역 토호들 중에는 이 가문 아니면 국회의원 될 수 없는 뭐 강원도의 최 씨 뭐 이런 가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동의 권 씨 가문 이런 분들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존 F 케네디 이후에 이 케네디가 하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건 사실이고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지금 무소속 미국 대선 후보로서 어디를 갈까 주얼질하다가 결과적으로 해리스 쪽에는 별로 자리가 없어 보이니까 실제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그러면서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이 균형이 계속적으로 맞춰지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집안으로서는 이게 말하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뉴스가 없었던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총격으로 암살됐다라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유사해요. 이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네네. 그리고 그의 형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 5년이거든요. 5년 차이를 두고 대통령이 총격으로 암살됐고 5년 뒤에 대통령의 동생인 법무부 장관이 역시 총격으로 암살됐어요. 그의 아들이 케네디 주니어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버지와 이 큰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로 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어떻게 배신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케네디가 입장에서는. 그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결국 변호사였던 얘기인데 그 학부는 하버드 나오고 그다음에 로스쿨을 버지니아 나왔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똑같아요. 네. 그런데 케네디 가부는 어디냐면은 앵글로 그 섹슨이 아니고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카톨릭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 배경상 도저히 공화당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집안에서 그 유명한 집안에서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한다. 그런데 그 이유도 이런저런 많은 이렇게 추측을 낳는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줄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줄을 잘못 썼다. 줄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 가문에서 아주 집안에 뭐 이런저런 그런 먹칠을 갖다 했다라는 그런 비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을 잘못 쓴 건지 줄을 잘 쓴 건지는 대선이 끝나봐야 더욱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대선이 뜨겁습니다. 이제 정말 양자 구도가 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전당대회가 끝났죠. 그 이후에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전당대회 직후에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50대 43, 7%포인트 격차예요. 근데 오차 범위가 95%의 신뢰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오차 범위는 사실은 위아래로 7%포인트 구간이거든요. 딱 7%포인트 오차 구간에 걸리는 지지율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아직은 누가 앞선다라고 말하기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1%포인트라도 더 카멀라 해리스가 벌린다면 그때부터는 카멀라 해리스가 앞선다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광재 대변인. 네, 미국 그 양당 구조 내에서 지지율 격차가 저렇게 7%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여론조사는 사실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를 카멀라 해리스가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네. 아마 정영진 변호사가 줄을 잘못 썼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그 여론의 흐름 때문은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결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 지지를 많이 하는 이 경향을 보이죠. 미국에서 부모가 가진 그 정치적 경향성이 자녀 세대로 유전, 그건 일종의 물리적인 생체적인 유전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집안에서 태어난 이분이 지금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까 김진애 앵커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거래 관계가 약간 틀어져서 간 것처럼 보인다면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7%포인트의 격차는 사실 미국은 그 간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어떤 성과를 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격차보다는 경합주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그 선거 성패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뜨거운 정치적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단은 연기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오염수 공방에 이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이 유효 기간이 끝나자 이젠 새로운 소재를 찾은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대표의 병상 지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 코로나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다. 라고 이 대표는 보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고 있다.
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민주당식 괴담이다.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대한민국 두 동강 내더니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 매국 정치 선동한다. 개탄스럽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 친일 프레임 어느 정부가 친일로 가려고 하겠냐. 라며 반박했습니다. 비상식적이다라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야 입장 좀 들어보죠. 먼저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운다라고 이 대표는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단순히 어떤 조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군 정신교육 교재에 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야권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독도 방어훈련이 좀 실종됐다. 이거 왜 안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일본의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뉴라이트 인사들의 대거 기용, 전면 기용, 특히 역사라든지 역사 교육과 관련된 파트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도 있는 거고, 최근에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독립기념관장 인사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이 더 나아가서 이 독도 조형물 설치의 문제까지 이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서 지적할 부분은 제대로 지적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 한다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가 지워졌었잖아요. 독도가 어디서 지워졌습니까? 한반도기에서 지워졌었어요. 한반도기가 언제 쓰였습니까?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가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한반도기가 들어갔는데 IOC에서 독도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반도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독도 없습니다. 그런 그 한반도기를 왜 썼습니까? 북한하고 어찌됐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갖다가 없애고 만약에 진짜로 한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한반도 그려지고 독도까지 그려진 제대로 된 우리나라 영토, 한반도 영토 관련된 깃발을 썼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당이 어디입니까? 그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보면 그런 그 조형물들 보수할 거 있으니까 보수하고 보수된 다음에 다시 설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선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재배치한다는 그런 이야기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는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이 당대표인 그러한 정당에서 이렇게 뭐 독도가 지워졌니 어쨌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의 선동은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건으로 이제 끝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제 그 일제 샴푸를 썼는지 아니면 집에 살고 계신 다른 분이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일제 샴푸 사용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직접적 해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사 일제 샴푸를 썼다고 해서 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좀 반박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비슷한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주장이다. 독도 지우기는 그런 말씀을 정혁진 변호사님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정광진 대변인. 네,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연예인 조세호 씨의 별명 아세요? 프로 불참러죠. 네네네. 그 왜 화제가 됐냐면 조세호 씨가 어디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은국 씨가 왜 안재욱 씨의 결혼식에 안 왔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안재욱 씨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식에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독도 지우기가 없는데 어떻게 독도 지우기를 한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일종의 그 가상의 허구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정당은 친일 정당이다라는 프레임을 자꾸만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객관적 사실들 뭡니까? 동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 동선을 좀 원활히 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보수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철거가 됐고 독도 방위훈련도 지금 1년에 2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면 국민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계속 괴리될 텐데 민주당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꾸만 민주당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정부와 정당에 쓰여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략적 계산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이 확인한 내용인데 민주당 이 백드롭에 독도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고위 회의 백드롭을 교체했는데 독도군요. 독도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다. 민주당이 백드롭에 이걸 교체했습니다. 그렇군요. 독도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주된 어떤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풀이가 됐는데 네. 김영주 의원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병상에서. 자, 양당 대표 회담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이 독도 지우기 의혹 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8월 달에 주로 정치권이 논의하는 그 주제죠. 주제어죠. 친일, 반일, 독도, 영유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막 9월이 되면 또 드롭은 얼마든지 백드롭은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나치게 민생과 거리를 둔 이념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뭐 독립 그 기념관 인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지난 8.15 경축사도 그렇고 최소한 8.15 경축사의 어떤 일본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그런 것이 좀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것을 따먹기 위해서 독도 백드롭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 또 후쿠시마 그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당 대표가 미팅을 앞두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양당의 어떤 비난전이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까 정광대 대변인 얘기했지만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는 이미 뭐 대통령 경축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리 올림픽에서의 모양이나 지금의 모양이나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침략할 수 있는 혹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어져 보이는 그런 형국이라서 정치권이 물론 우리 영토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해서 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옅어져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8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는 사그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 내 조형물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좀 더 차분하게 왜 조형물이 철거됐는지는 조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의 논평으로 톤 다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으로 독도 지우기 지금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서울시장이 입장을 낸 건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괴담, 사드괴담의 편성이 왔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이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괴담 정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각처럼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고의로 지우려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세훈 시장과 여권이 비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이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 하는 이른바 정치적 괴담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건 여론조사 안 하나요?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쨌든 저쨌든 이 대표는 아직 퇴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이 됐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금 전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 대표의 현재 병상에서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회담은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목소리는 나오는 건지, 퇴원은 언제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현주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네, 코로나가 그냥 재유행인데 목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군요. 그래서 예. 아마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낫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완쾌가 되고 나면 날을 잡겠죠. 추석 연휴 저도 정말 다들 난리네요. 감기가 다들 좀 공교롭게 지난 일요일
오후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양당 대표 회담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짜였습니다. 그 직전에는 양당 대표의 만남을 생중계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자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양측에 좁혀지지 않은 이견이 있었던 터에 이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회담이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양당은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양당의 어떤 그 속내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이게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아일보 기자들의 분석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회담을 공개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속내는 회담장 바깥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영수회담 명분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중계로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보여주자라는 속내가 있다라는 동아일보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전략에 말릴 필요가 없다. 생중계 안 해도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속내로.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지지층 입맛에 맞춘 발언만 할 수가 있다라는 공개 발언. 양당 대표 모두 공개 발언과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동아일보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꼭 생중계를 고집하지 않는다. 빨리 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최고위 조금 전 발언입니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기론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압박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하자라며 공개하자라며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양당 대표 회담 직전에 오늘까지인가요? 최상병 특검 빨리 내라라는 이른바 전제 조건에 양쪽이 달고 있다라는 오늘 아침 보도가 많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최고위 발언에서 생중계가 꼭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며 생중계를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내라라며 압박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최상병 특검 회담 전, 양당 대표 회담 전 특검 발의를 전제 조건처럼 고집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입니다.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입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이젠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정광재 대표실 부실장님. 네. 대표실 실장은 도지코 출신 박정호 의원이고 나란히 지금 두 분이 네네.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최측근인데 반바지 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데 날이 더워서인지 아니면 바지 사장만도 못하다라는 뜻으로 반바지 사장이냐라는 용어가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에요. 오늘까지 최상병 특검법 내라. 이게 마치 꼭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양당 대표 회담 전에 꼭 특검법 내라라는 전제 조건처럼 많은 신문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는 우리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 밀린 숙제 해오라는 듯이 언제까지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는 무언가를 해와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양당의 대표로서 만나는 건데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바지 사장도 모자라서 반바지 사장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 상대 정당의 대표를 폄훼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자 앵커 오래 하셨으니까 반바지 사장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만도 못하다라는 뜻에서 뭐 저런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국민들께 어떤 그 관심을 사겠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카운터파트 상대 정당의 대표에게 저런 용어를 써가면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죠. 저도 대변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에 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하니까 바로 백드랍 만드는 것처럼 정말 민주당은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면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러나 네.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텐데 이것을 뭐 특정 시점까지 해와라라고 하는 협상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반바지 사장 비단 당 대변인만 쓴 용어가 아닙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SNS에서 한동훈 대표를 일컬어 실권이 약하면 바지 사장, 더 약하면 반바지 사장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 모두 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반바지 사장이라는 용어를 쓴 건데 박 최고위원님, 그 반바지 사장의 뜻이 뭔지,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법은 양당 대표 회담 전에 이른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조관신문들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제 바지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를 일컬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못하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본질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야 대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결정 사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완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여당 대표에게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어떤 윤허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정영식 변호사님. 그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한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었나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반바지를 왜 만나려고 합니까? 반바지라면서? 아니 반바지가 아니라 반바지 사장. 어쨌든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다르죠. 반바지와 반바지 사장은 다르죠. 그러면 정확하게 반바지 사장을 왜 만나려고 하려고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반바지 사장이 TV 중계하자고 했는데 그걸 왜 피합니까? 반바지 사장 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사장이라고 하면 반바지 사장 정도 나오면 그냥 발로 그냥 막 압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피하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고 한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반바지 사장이라고 폄훼하는 그 밑에 수석 최고위원하고 뭐 이렇게 엇박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께도 영수회담을 동시에 요청을 했죠. 여야 대표회담 그리고 영수회담 둘 다 하자라고 한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제3자 그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거 누가 하자 그랬냐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하는 해야 된다라고 본인 출사표 던지면서 얘기했고 대표된 뒤에도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에 변함이 없고 출사표 던질 때 국민들 앞에 대국민 약속을 했으면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 벌써 행동이 있었어야죠. 어떤 당내의 설득이 있었습니까? 당론으로 발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제3자 특검법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대표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속했던 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국적으로 정치를 좀 하시겠습니까? 반바지 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내 설득해서 본인 리더십 발휘해서 대통령도 설득하시고 하나 내놓으십시오. 본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른바 이 계엄령을 준비하라는 건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령을 윤 정부가 준비하려 한다라는 발언의 근거가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인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정 단계에서 적정 수준에 맞는 경고를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고 또 그것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고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수사 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판단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검찰 수사와 수사 심의위가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명백백 의혹 무혐의 결론을 보고하자 논란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임기 내 결론 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 핵심 쟁점 뭔지 함께 보시죠.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사를 통해서 청탁의 대가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전 입장을 밝혔군요. 수사심의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율적으로 수사심의위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3주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일단 수사심의위는 왜 소집한 거고 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이것과 수사심의위는 별도인 건지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건지 검찰총장이 밝혔던 알선수재나 청탁 여부, 변호사법 위반 등은 지금 중앙지검의 결론과는 다른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원석 총장 임기가 오늘이 딱 20일 남은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그때까지 결론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원석 총장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 임기 내에 끝내지 않고 후임자한테 이 짐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더 이상한 거는 과연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법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만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만큼 그렇게 뭐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가? 전 전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가 김건희 여사 영부인을 찾아온 게 청탁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백 같은 거, 그 파우치 같은 건 하나의 구실이었을 뿐이고 여기에 몰카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몰카를 찍기 위해서 찾아간 게 그게 목적이었지 무슨 내가 청탁을 갖다 하기 위해서 거기서 왜 김창준 의원이 왜 나옵니까? 청탁할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백을 갖다가 그냥 선물로 드린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선물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걸 증거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불법적인 촬영을 하겠다. 그게 목적이었는데 무슨 여기서 알선수재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부정청탁금지법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다는 것은 대가성 여부를 한번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대가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 과정들이 조금 더 국민 앞에 투명하게 노출될 필요가 있다. 다 발표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하나. 예. 그리고 또 원인 제공 자체를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수사 자체를 조금 검찰청에서 하고 조금 더 오픈했으면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박성지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설전을 하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일까 들어보시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요. 전현희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대목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법무부 않다고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뭡니까? 입법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 그 규정이 신고하고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들어주시는 규정이 게 의원님의 있는데도 입장이라고 처벌을 안 생각합니다.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특활비에 말씀은 또 관해서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국민적 혼란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이야기 지금부터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시작되는 김진의 더 라방에서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의 더 라방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